자, 오늘 당일 등록하셔가지고 카톡 단체방 신청을 안 하셨다던가 인강 들으셔서 아직 단톡방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친구 요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공지가 단톡방에 있는 저희 단톡방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토끼 시판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공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이론 관련해서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31번, 30번 그리고 26번 이게 다 이제 그 강좌 원노트 이제 신청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이제 그 24, 25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또 23번에 3, 6월 이제 그 이론 진도 그 자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반 이제 미리 대비하셔야 되니까 시험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이론 진도표를 뽑아 보시면은 이제 첫 주차 주제가 어디까지고 이제 문제 자료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30번 공지하고 31번 공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저는 이제 모든 채점을 원노트로만 하기 때문에 그거 원노트 답안 제출에 대한 거 꼭 읽고 숙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 문제 공유 같이 하는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또 꼭 신청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개월 강좌 원노트 안에 저희 모의고사반 또 그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반 원노트 내에 저희 오늘 수업에 사용을 하는 이런 판서 공유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수업 관련 내용들이 이제 그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한 그 임용 시험 자체에 응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간 이제 응시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출제 영역이 어느 정도고 공시된 비중이 어느 정도며 최근 3년 동안은 그 비중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 공시되어 있는 그 비중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안 지켜지고 이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최근 3년 비율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원래는 교과교육학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30에서 35%를 출제하도록 공시되어 있고 나머지 이 토탈한 내용 이 부분에서 70에서 65% 70에서 65%를 이 나머지 내용학에서 출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0에서 35%의 비중으로 이제 치러져야 되지만 2019년도 이후로는 이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거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술이 폐지돼서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논술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은 이제 논술이 없이 2년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 한 문제를 교육과정하고 엮어서 낸 게 10점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쑥 날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교과교육학만으로 이제 30%의 비중, 그러니까 24점 막 이런 식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교육학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거는 2015년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수법 중에서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외국어 교수법 있죠. 뭐 문법 반응식 교수법, 상황식 교수법 하는 이런 거고 언어의 뇌기능 지도법에 해당하는 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도 방식해서 듣기는 듣기 수업 설계, 말하기는 말하기 수업 설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듣기 평가에 대한 뭐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말하기 수업 설계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읽기 지도 방식, 읽기 수업 설계, 또 쓰기 지도 방식, 쓰기도 뭐 예를 들어 장문 지도라든가 이런 서식 장문 지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언어 문화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 언어 이해를 통한 교수법과 문화 이해를 통한 교수법으로 나뉘는데 언어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 언어의 사요소, 발음 교육, 어휘 교육, 문자 교육, 문법 교육. 그래서 그냥 내용학에도 발음, 어휘, 문자, 문법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과 교육학에서 내는 거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문법적인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빠지지의 문법 설계를 하는데 뭐 이제
선생님이 작년의 문제를 예를 들면 메이올라이 그리고 메이오쇼 이 문장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연역적, 귀납적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순수한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문법적 개념에서 출제가 되니까 교과 교육학 영역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교과 교육학이랑 연계점보다는 이제 내용 그 문법 지식을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 여기에는 많아요. 그리고 문화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정교과서라든가 교과서 내에 있는 문화 지식, 또 저희 마인드맵이나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화 지식, 이 정도의 내용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거의 문화 관련 상식, 그리고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이런 문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최근 3년간 이 부분은 아예 출제가 안 됐잖아요. 중국어 교사의 교학관이라고 해서 뭐 공자, 뭐 맹자, 그리고 뭐 한유, 순자, 뭐 옛날에는 대학까지 해가지고 육아교육사상, 장자교육사상 해서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거 안 나온 지 한 5, 6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교육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몇 년간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공시된 출제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교재론 부분도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선형 그거 그 나선형 직선형 이거 나오고 난 다음부터 교재론 부분도 아예 뚝 끊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총 5개의 영역을 공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3개의 분야에서 쭉 나오는데 그중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이 12.5%가 이제 논술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논술 문제를 빼고 나면 거의 한 6, 7% 비슷하게 그래서 한 5, 6점 정도 기입형으로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2문제 나오는데 그 2문제가 교육과정 문제. 작년에도 문제 보면 의사소통 기능 항목 쓰는 거 2점짜리 기입형 하나. 그다음에 문화의 성취 기준 키워드 채이는 거 4점 중에 2점. 그리고 읽기였나? 읽기의 지도 방식 그 제시해가지고 이제 뭐 그 끊어읽기 지도라든가 이 성조의 변조 요거 지도했던 그거 항목 연결하는 거 그거 2점. 이렇게 6점이 작년 기준으로는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비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중국 교육과정의 설계, 구현 및 평가는 주로 이제 교환 관련된 내용 나오는 거죠. 지도안 문서. 이런 부분이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비중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마도 문법이나 어학 쪽 내용 쪽으로 잡혀서 그런 거지. 이제 그 교환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 교수법 부분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 2해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죠. 그리고 이 언어의 내기능, 듣기, 말하기, 쓰기, 수업 설계 이 부분도 지금 출제 안 되고 있죠. 그럼 사실상 지금 꾸준히 최근 3년간 출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점수가 비록 이제 뭐 사실 20% 전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쵸? 그래서 28에 16점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개정교육과정. 그쵸? 그리고 중국의 언어 문화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 그리고 제2언어 학습이론. 이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교과 교육학 중에서도 이 3개 분야에 대한 거를 먼저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개정교육과정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6주차, 그러니까 15주차, 16주차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계속 해설서 내용 보면서 이제 문제로 접목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 문화지도 부분이 올라갔다는 거는 문화지도 부분도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지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발음, 어휘, 문자, 문법지도인데 내용학하고 연결된 문제도 여기로 잡히거든요. 그 교과 교육학적 개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미리 내가 뭔가를 대비한다기보다는 문법이나 어학 쪽에서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 교육학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개정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 이론, 학습 현상 이해
이런 거 있죠. 제2 언어학습 이론 같은 거. 그래서 중간 언어 분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오류 분석 가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작년으로 치면은 오류 분석 가설의 오류의 원인 같은 거 있죠.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이런 거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이론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그거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지도 부분을 좀 많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단오절 나왔던 부분하고 중국의 춘절에 관련된 그 문화체험, 월병 그거 만들고 하는 그런 그 문화체험 부분이 이제 나왔던 건데, 우리 그 이론서라든가 마인드맵에 있는 문화로만은 부족하니까 일단 그 3, 6월에 교과서 특강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그 교과서에 있는 문화 정리도 조금 하시고 문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개정교과정에서 엄청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그 지식을 알아둬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독해 지문 같은 것들 할 때도 이제 그 문화 관련된 뭐 문화 면면관이라든가 중국 문화라든가 이런 지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문법의 비중은 지금 보면은 최소 20에서 33%. 근데 요 비율이 2020년도에는 그 어학을 크게 앞섰다가 또 다시 2021년도에는 어학이 또 크게 이제 비중이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학하고 문법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현대 한어라고 그 아우르는 그 범위 안에 어학도 들어가고 문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 비중을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따져보면은 42고, 그렇죠? 이 두 개를 따져보면은 거의 이제 48 정도 되고, 이 두 개를 따져보면 52 정도 되니까 비중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학하고 문법 두 개를 합친 비중은 나날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중은 최소 유지 혹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어학이랑 문법을 우선적으로 많이 상반기에 해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근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상 그러하다. 그래서 중국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편중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품사 부분에서 소수 나오고 문장 성분이라든가 그 문장 전체 이 부분에서 20% 나오고, 또 이때는 품사에서 또 25% 나오고 성분에서 5%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시험이 조금 이제 골고루 영역별로 이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편중 현상, 쏠림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그 문법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담당자 분의 전공과 관심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연구하고 있거나 심히 이제 심취하고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내고 그 부분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편중되게 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뭐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문법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찌됐든 그 비중이 이제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일단 그 문법 분석 부분은 원래 그 출제 공시 내용에는 없는데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가를 해서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휘 관계 따지고 어휘 지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출제 영역에는 없는데 계속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이라 작년에는 나온 부분이 없는데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품사 성분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 성분 문장에서 각 품사별, 그다음에 각 문장 성분별, 그리고 각 이제 특수문 복문별 이제 시험 포인트를 계속 꾸준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에 접착하지 마시고, 품사라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품사가 동사면 일단 동사 많이 위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분도 뭐 보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거 먼저 해놓으시고, 문장 같은 경우에도 특수문 중에서도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 뭐 처치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학기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범위는 적은데 비해서 배점이 높고 해야 될 영역이 적은데 이제 그 시험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과목이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공략으로 삼으셔야 되는 그런 그 과목이 이제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통론에서도 좀 나오고 의문에서도 좀 나오고 문자에서도 문제 나오고 어휘에서도 좀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아마 이 출제 비율만 봐도 어느 부분에 전문 분야하신 분이 출제가 들어가는지 유추가 될 정도로 딱 그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문 파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이제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학개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이제 20년도에 좀 많이 나왔다 싶은 게 이제 7.5% 정도가 되는 거고, 거의 그냥 뭐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2점 아니면 4점, 예,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봐야 되는 분량은 일단 너무 많으니까 어학하고 문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균등해가지고 n분의 1로 공부하시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단 얘네들 먼저 다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강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비중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학사적인 이제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거고, 작품하고 같이 연계된 독해 문제 자체는 비중이 그래도 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한문 강독은 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론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넣었는데, 이제 한문 강독은 순수하게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문 강독이 또 매 한 7, 8%, 10%, 그래서 많으면 두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그래서 두 문제 전후라고 본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비중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출제 리스트는 오늘 2회차가 나갔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1회차 뭐에 뭐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출제 리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내보고 직접 적중을 해보는 도전을 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전처럼 하려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상반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현재 성취도를 그냥 하고 아무 공부도 하지 말고 이제 시험을 봐야지. 근데도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뭐 나올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3, 6월에는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출제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 리스트를 보아하니 기출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해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의고사 문제 공유 원노트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집 권한을 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뭐 일주일에 10개 남짓이라면 지금 여기는 공유하신 분이 지금 5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문제씩만 내도 매주 50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창이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출제 리스트를 올렸고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관련된 이제 출제 리스트가 나타나고, 이 밑에 그 위에 그 문제 파일 형식이 있으니까 요거 다운 받으셔서 내가 이제 문제를 쭉 출제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낸 그 모의고사 문제와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맞춰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여러분들 그 등록 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평하지가 않아서 검사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1, 2강 이 문제 출제했는지를 한꺼번에 체크를 해서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출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이제 정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주 한 문제는 내야 이 자격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답안지 양식은 인강생 분들한테도 올려드렸고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직강생 자료실에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직강생 분들이 혹시 그 인강 신청해서 듣게 되면 그 회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 양식이 1회차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인강분들은 그걸 볼 수 있는데 직강분들 못 보셔가지고, 그래서 직강생 자료실에다가 일단 이 답안 양식을 올려놨으니까 또 이제 그 모의고사 여러 회차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 뽑아가지고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답안지 구성은 다 똑같은데 2교시, 뭐 3교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2교시는 전공 A이고 3교시는 전공 B로 이제 그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답안 제출을 하실 때에는 그냥 본인 여기 성함만 적으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원노트, 개별 채점 원노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평 4개 문항, 서술형 8개 문항인데 서술형은 총 4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4칸 안에다가 다 답을 쓰셔야 되고, 이 4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부분은 채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2개를 찾아서 쓰라 그랬는데 나는 3개를 썼다. 그럼 처음에 쓴 2개까지만 채점이 되고 그 다음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채점을 하실 때 항상 본인이 자가 채점을 한 다음에
애매한 부분만 체크해서 넣으셔야지 채점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생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그건 저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판서 자료 드린 답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복수 정답 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면 본인이 기입형 같은 경우는 스스로 채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하시고 서술형 부분 중에서 내가 이 답안에 있는 키워드대로 쓰진 않았는데 이것도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과 다른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 많거니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면서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답안을 채점을 해보고 답을 확인을 해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점수를 줄까 말까? 되게 애매하네 하면 그 다음 답안을 쓸 때 그럼 저번에 그렇게 할 때 조금 애매하고 점수를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더 확실한 이걸 써야겠어. 이게 이제 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좀 개별 채점을 꼭 하신 다음에 내시고 그리고 항상 이 그 문항 같은 것들도 실제로 이렇게 바꿔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나씩 밀려가지고 뭐 얘랑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 두 개 다 틀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테이프 이런 거 안 되고 틀리면 그냥 이렇게 긋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히 뭐 처음에는 헤매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터득을 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서 공유라고 해가지고 요 자료를 나눠드렸을 텐데요. 요 자료가 A4 용지 양식인데요. 절반으로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4 양식을 반 접어서 절반으로 자르면은 이거 한 개 한 개가 하나의 주제 리스트에 대한 이제 그 도표 요약 자료가 되는 거고 답안 자료가 돼요. 그러면 얘가 단면이기 때문에 앞에 자료는 도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공란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오늘 이제 그 직강생분들은 이제 그 직강생 자료실에 그 판서 자료랑 이 단권화 자료라는 거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판서 자료는 칼라로 출력하고 싶으신 분은 칼라로 출력해서 보시고 그냥 학원에서 흑백 나눠준 거에다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자료라는 거를 올려드렸는데 이 단권화 자료는 라벨지 4칸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A4 4칸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를 시중에 라벨지 스티커 양식을 구입을 하셔서 A4 용지 대신 넣고 얘를 뽑으시면 얘가 그냥 한 장씩 뜯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판서 자료가 2분의 1 크기였죠. A4에. 그리고 얘는 4분의 1 크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뒤에다가 이제 붙이셔서 바로 앞에 표 내용 확인하고 뒤에 문제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인덱스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이제 고리 해가지고 걸어서 이제 그 카드 형태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전체 원노트 제가 초대해 드리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에 이제 그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영상을 조금 이제 보시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익히셔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적시 감기라고 해서 소위 이 판서 자료에 있는 요 4줄짜리 답안 있죠? 제가 거의 모든 답안을 이 답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4줄짜리 형식으로 이제 맞춰놨는데요.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반드시 그 만족이 돼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이 답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답을 외울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답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퀴즐렛이라는 어플에 3, 6월 모의고사 퀴즐렛을 또 만들었고 비밀번호는 이제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반 원노트 내에 판서 공유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비밀번호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술형 답안만 예년에는 넣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서술형 답안 외에도 기입형 답안도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 12문제에 대한 모든 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도표 자료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문항 이런 것들도 서술형 답안도 넣고 이거 원어민 음성 지원도 되고 여러분들 학습하기 기능도 있고 여기 기출 표시도 다 해놨으니까 만약에 그 책 같은 거를 보면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핸드폰 어플도 있고 다 연동이 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고 따라하시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저는 이제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과목별로 풀어가지고요. 그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판서 자료는 제가 해설하는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판서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서술형 이제 5번이 되겠고요. 판서 자료는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출자의 영역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품사 분류 및 품사의 특징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 명사의 문법 특징 부분을 이제 그 출제를 한 건데요. 명사의 문법 특징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일단 이 복수 그거를 이제 그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에 있어서 만 자체는 이미 이제 복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 내에 다시 복수를 나타내는 수량구라든가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리우쉐샹만 헌또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싼 거 쉐샹만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중국어에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수를 나타낼 때 이 먼을 붙여야 된다. 근데 이 자체에 복수의 개념이 있는 명사면은 먼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민 같은 경우 국민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렌민만 이런 것들 안 된다. 런민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일단 2번을 고르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문장 수정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찾으라고만 하는 건지 고치라고까지 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얘는 찾으라고만 했죠. 그리고 각각의 이유를 설명해라. 그럼 5문장 문항 하나 찾는 거 1점, 요거 각 1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근거 써주는 거 1점인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비교되는 그런 그 문항과 좀 이런 그 방어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런먼더 성원은 되는데 런민먼더 성원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를 채점자가 납득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지아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A, B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A는 성립하고 B는 성립 안 해요. 그러면 사실 제일 안전한 건 두 개의 근거를 다 써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A는 복수를 나타내려고 해서 런의 복수를 나타내려고 해서 런먼을 쓰는데 그래서 복수를 나타낼 때 원래 먼을 붙이는 게 맞는데 원래부터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먼을 붙일 수 없다가 가장 완전한 답인데 만약에 이렇게 양쪽을 다 쓰기가 이제 시간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 A, B를 이제 이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이 B 쪽에 이쪽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왜 성립하고 얘는 왜 성립하지 않는가잖아요. 그럼 왜 성립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성립할 수 없는가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 하위메요 단 후슈 영어랑 다르게 중국어에는 단슈도 없고 후슈도 없죠. 단복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비ao 후슈시 복수를 나타낼 때 야오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 이다 런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런먼은 성립한다가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本身表复数 원래 자체가 복수를 나타내게 되면 不能再加们 다시 먼을 붙일 수 없다. 루 2의 이제 그国民们 뭐 예를 들어서 런민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것까지 사주면 가장 이제 완벽한 답이 되는데 만약에 이 앞에 게 누락이 됐다라고 해도 요거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꼭 써주셔야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미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먼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 후슈도 될 수 있고 쫑슈도 될 수 있고 부슈 딴슈다도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그 다른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 그게 비문이 아니고 이제 그 의미가 통하는 다른 발음 표현이라면 점수를 드릴 거고 내가 의도는 그러했으나 중국어에서 쓰지 않은 표현이라든가 비문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가 없이 예전과 다르게 최근 2년 동안 전공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채점을 한 점수를 항상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래서 본인이 가채점을 한 거랑 제가 이주원 선생님이 채점한 거랑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시는 분은 사실상 답안 암기를 하실 때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답안을 이제 조직을 많이 하시거나 또 착별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상반기에 쓰기 훈련을 좀 많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거랑 이제 또 똑같은 그런 그 유형의 그 문법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원래 보통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는 뒤에 방위사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我在房间里学习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통 명사 자체가 구어미 띠미이다. 그러면 本身就是表处所 원래 자체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不能后加 이제 方位词里 뒤에 방위사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法国里 할 때 法国는 이제 그 구어미이니까 我在法国里学习 아니라 我在法国学习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골라주시는 게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써야 되는 근거는 国民本身就是뭐 그 就表处所不能后加方位词 이 부분은 꼭 나와야 되고 앞에 거는 써주면 더 완벽한 답이 되겠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도 뒤에 거는 좀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이 격식을 맞춰주면 훨씬 암기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普通名词表处所时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名词代词表复数时要加만 이면은 얘는 要加方位词 아니면 要后加만 이런 식으로 좀 격식을 맞춰주면은 외워야 되는 표현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本身表复式不能再加만 이것도 本身就表处所不能加뭐 예를 들어서 리 아니면 방웨이츠 이런 식으로 좀 하나 틀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바꾸지 않고 다른 것들을 쭉 이제 통일을 해서 하시면 답안 작성도 훨씬 용이하고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썼다 그래서 점수를 깎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표현을 있는 대로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대꾸를 맞춰가지고 암기하기 쉽게 처음에는 하시는 것이 요령이다. 답안 작성도 줄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법 특징으로 이제 그 명사 수로문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 품사별 문법 특징은 문장 성분 뭐가 될 수 있다 없다, 뭐와 조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상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 때때로 관형어 될 수 있는데 소수의 명사만이 수로가 될 수 있다. 그 소수의 경우가 이제 我北京人, 今天, 现在3点, 뭐 今天, 明天 이런 것처럼 시간, 날짜 그리고 뭐 날씨, 본적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번에는 그 앞에 시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明天星期五 이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5번에 5의 1을 라동지에 5의 1을 시를 라동지에 그렇다고 시를 썼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명사수로는 보통 구어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부정을 할 때는 뭐로 한다? 부시로 한다. 근데 얘 왜 부시로 해요? 여기서 만약에 시가 없으면은 라오동지에 자체가 명사인데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라오동지에가 되니까 비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실 라오동지에라고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샹샤 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방위의 기본 의미 비아오미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리비에 이런 것들 외에 인신 확장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샹 같은 경우에는 在什么什么方面 시아는 在什么什么条件下 그 다음에 在什么什么过程中 이런 식으로 그래서 学习上学习方面我们要多开动脑筋 그리고 在朋友的帮助下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공조 중, 그 일하는 가운데 이제 위다오 쿤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와 중에 공통용법이 있는데 이제 리비에 안에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춘리 요지커 다슈, 춘중 요지커 다슈 이거는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마을 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특히 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在我的想象중 나의 상상 속에서 걔는 어땠다.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낼 때 보통 중을 사용을 하고요. 在教室里, 在图书馆里, 在家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낼 땐 주로 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7, 8번, 5, 6번의 사용은 모두 옳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在法国리를 在法国 그리고 부라오동지에 안 되니까 이제 부실 라오동지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춘리 춘중도 그 리변 리더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출됐던 포인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명사 수러문을 다른 이제 그 문장하고 구별하는 그래서 타 베이징란 현재 3点 이게 06년도에 이제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대 언어의 현대 언어의 수량 표기상의 차이점에서 13년도에 우리가 많이 봤던 72 헤이즈 아니라 72거 헤이즈라고 현대 언어에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언어에서는 양사 생략 가능하지만 현대 언어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가 09년도에 나와서 이다오 춘티엔 지우 화 카일러가 아니라 화 지우 카일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때 지우가 소량을 나타낼 경우에 위치가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건 명사 앞에 오는 경우가 아니라 동사 앞에 오는 경우이긴 했는데 이때 앞에 있는 지오와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소량 범위를 제한할 때 일단 목적어 부분을 수식하면 수로 앞에 온다. 타 지오요 이거 얼즈, 지요 이거 얼즈란 뜻이죠. 이때 이거 얼즈 부분을 제한을 하지만 이제 그 동사 앞에 오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주어 부분을 이제 수식을 한다 그러면은 주어 앞에 명사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지오 라오송타요 이거 얼즈, 치타란 도요를 양가 얼즈. 라오송만 외동아들이 있고 나머지는 아들이 둘이다. 그럼 얘가 제한해주는 범위가 주어 부분이라면 주어 앞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량 보어 부분을 수식을 해주면은 이때는 또 수로 앞에 위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我学了 지오 이것이 小时的 지오를 我지오 学了 이것이 小时的 지오로 고치는 거고 이 실량 보어 부분을 제한 수식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사물명사의 장소화 부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니바 쇼지 방다오 마더바오가 아니라 마더바올리 해야 되고, 근데 국명지명은 방해사 첨가 불가능하다 해서 요거 방요, 그 주자의 텐진리 아니라 텐진 이거 고쳐주는 부분이 나왔었다. 그리고 방위사 샹시아의 기타 용법하고 교환을 연계해가지고 그 교환의 내용을 토대로 샹시아의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샹이 동음관계 동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샹이 찾아보시게 되면 원래 성조로 읽는 것과 경성으로 읽는 게 있는데 둘 다 방위사 용법인데 원래 성조로 읽게 되면 시간 순서상의 앞 샹星치 샹거 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티샹, 주어지샹 경성으로 읽게 되면 어떤 것의 표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샹처 타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험을 낸 모고 포인트는 뭔을 첨가해야 되는 경우와 그 예외 보통 명사를 장소화하는 경우와 그 예외 그리고 명사 수러문의 이해와 그리고 그것의 부정 형식 그리고 방위사의 인신용법 이 네 가지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서술형 6번 보시고요. 판서 자료 이제 1페이지 하단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참 대명사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또 많이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구조적인 문법적인 오류 이런 문제보다는 의미적, 어용적,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재미있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이제 좀 즐겨서 이제 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적인 표지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순이나 예외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의문 대명사가 쓰였는데 의문을 안 나타내. 그리고 의문 대명사가 쓰였는데 사실은 진술의 어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의문 용법 중에서 활용 용법, 렌즈 부추해질 쉬즈 그리고 이제 그 지어지레이싱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상에서 나타나는 파웨 그 반문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출 나왔던 포인트를 살펴보면 의문 대명사의 부추해질 용법을 요거는 요 내용을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 대명사가 쓰이게 되면은 특정한 정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 대명사가 들어간 이제 그 의문문을 터즈원 터즈원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今天想起了买了些什么吗라고 할 수 없고 왜 마 같은 경우에는 시페이원쥐, 시비 의문문이라고 해서 대답을 시 아니면 부시, 페이로 해서 묻게 되는 시페이원쥐의 표지이죠. 그래서 이 마가 表示疑问 나타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 썼던 그 문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원 다이츠 이징 表疑问 이징 表示疑问 하는데 그러면 不能后讲마 똑같이 이제 기능이 충돌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어기를 담고 있는 어기에서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D번 같은 경우에는 말러시의 셔머만 아니라 말러시의 셔머로 이제 고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어지레이싱에서 반원 같은 경우에는
형식과 의미상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긍정의 형식을 쓰면 부정, 부정의 형식을 쓰면 긍정을 나타내게 된다. 用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 요거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哎呀你这个人呐这么大的事你怎么不早说呢 라고 하면 긍정 형태의 특지 형태로 이루어진 의문문인 줄 알았더니 怎么 들어갔으니까 특지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일찍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怎么不早说呢? 你应该早点说. 빨리 말을 했어야지. 일찍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해서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不早说가 아니라 이제 早点说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의 형식을 이용해서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그렇다면 你应该早点说 라고 얘기를 했어도 되는 거를 你怎么不早说呢? 라고 반문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을 좀 나무라거나 강조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그래서 이런 어용상의 용도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交际类型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非问句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조상 结构类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문문은 구조상 是非问句, 特指问句, 그다음에 选择问句, 선택 의문문, 그리고 정반问句, 정반 의문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어용상으로는 이제 反问하고 设问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용법은 认知는 우리가 泛指라고도 하고요. 예외 없는 모든. 그래서 구조상의 표지는 뒤에 또 얘가 같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什么电影都可以吗? 라고 했을 때 什么电影 이런 거. 그리고 什么电影都可以. 그래서 어떤 영화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你喜欢哪个我就送你哪个.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선물한다. 라고 해서 네가 어떤 걸 좋아하면 내가 그 어떤 걸 선물할게. 라고 해서 예외 없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거를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간혹 예외적으로 앞뒤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앞에 지칭한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 그럼 얘도 구조적으로 명확하죠. 의문대명사 두 개를 연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의문대명사. 그리고 뒤에 就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쉬즈는 불확실한 이런 대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丽丽明天过生日咱们买点怎么礼物送给她吧가 아니라 什么礼物送给她吧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怎么와 什么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怎么는 보통 수로 부분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수로 앞에 쓰여가지고 수로성 성분을 대체해 주는 거죠. 부사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대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什么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라든가 이제 목적어라든가 보통 이런 명사성 성분을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수로의 뒤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买一点什么礼物送给她吧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 이제 6번 문제 의문대명사 용법에 이제 한중 이제 번역 숙제에다 A, B를 중거로 번역을 하고 CD의 문법 오류를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요거는 유사한 형태로 이제 2월 모고 때도 제가 냈었고, 그리고 저기도 이제 작년에 시험에도 동영으로 나왔던 형태죠. 자, 지금 인터넷에서 영어표가 1+1인데 관심이 있냐? 现在网上的电影票有买一送一 하게 된 1+1이죠. 活动你有没有兴趣啊? 그랬더니真的 어떤 영화든지 다 되는 거야. 什么电影都可以吗?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화든지 다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장문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줄게 할 때는 喜欢哪个 앞에 있으니까 이때는 哪个밖에 안 되겠죠. 我就送你哪个. 그리고 송 자체가 이중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사준다고 해서 개인이 송 이런 거 안 되고요. 혹은 我就개인이 买哪个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물해 주겠다. 좋아, 그럼 사양 안 할게. 그래서 好那我就不客气了 이렇게 되는 거고, 리리가 내일 생일인데 우리 뭐라도 좀 사주자라고 할 때 리리 明天过生日咱们买点什么礼物送给她吧 해야 되겠죠. 그래서 不好意思我最近手头有点紧 요즘 나도 형편이 안 좋아. 너는 쇼핑 가서 뭐 샀어에 해당하는 게 买了些什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你今天上街买了些什么呢? 뭐뭐 샀니? 라고 했을 때 이때 너는 가능하지만 많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买了些什么. 그래서 청바지랑 셔츠 샀다. 좀 해야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거 없이 그냥 각각 1점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쓴 문장 자체가 비문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을 해서 채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됐던 포인트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의문대명사의 부취해주 용법하고 그 호화셔 티엔주라고 하는 사족의 전고가 연결돼가지고 사족에 그 전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빈칸인 기역 부분을 채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쉐이시화완 쉐이지 허주.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뱀을 빨리 그리는지 갖고 술을 먼저 먹는 내기를 한 거죠. 술을 이제 한 병을 다 마실 수 있는. 그때 쉐이쉐 이게 부취해주 용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의문 대명사의 임지 용법. 그래서 怎么都不想吃를 什么都不想吃로 고치는 이 부분. 이건 지금 모고에서도 똑같이 낸 포인트죠. 그리고 의문대명사의 이 활용용법이 같은 것들, 용법이 같은 것들끼리 찾아라. 그래서 昨天他跟你说什么了吗? 이거 이제 허지. 그다음에 咱们出去吃点什么吧? 요것도 허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咱们买点什么礼物送给他吧? 이런 것도 허지 용법 되겠죠. 그래서 또 반원제의 형식 의미상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문제 12년도 14년도에 나왔는데요. 부정을 쓰면 긍정, 긍정을 쓰면 부정을 이제 나타내게 돼서 이것도 의미상 모순에 해당하고 또 의문대명사이지만 의문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상 모순에 해당이 돼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오늘 모고는 의문대명사 활용용법 및 이제 장문. 그래서 렌즈랑 부취해지를 장문을 시켰고요. 또 의문대명사 점머와 점머 자체의 용법 차이를 알고 이제 그 점머를 점머로 수정하는 거. 그리고 특지문의 뒤에는 마가 올 수 없다. 마가 연용 불가한 거. 요 세 가지를 아시면 오늘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서술형 8번 문제가 되겠고요. 판서 자료는 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으로는 이제 교과교육학의 학습이론에 해당하고요. 제2언어 학습 및 중간 언어 현상 이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2점 정도는 꾸준히 계속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 기입형 하나거나 혹은 서술형에서 이제 A, B 정도 채우게 되는 이런 유의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오류 유형 그리고 중국어 문법 중에서는 품사 중에서 인칭 거기 의문대명사의 이제 그 비교 용법 요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21년도 동영 문제로 A는 중국어 습득에 관한 설명이고 B는 오류 분석 관련 자료이다. 그래서 다음에 근거에서 A, D를 각각 적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오류 유형에는 크게 이로 우지아 그리고 우용 그리고 추어쉬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우는 내가 이제 꼭 써야 되는 성분을 누락한 경우, 그다음에 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특정 성분을 쓴 경우, 우용 같은 경우에는 언어 형식이 막 헷갈려가지고서는 그 특정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쓴 경우, 그다음에 어떠한 성분의 그 위치를 이제 그 잘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 추어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의문대명사 용법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지, 뚜어셔, 뚜어 같은 경우 모두 다 우리말로는 이제 몇이냐, 얼마냐 해가지고 뭔가 이제 수량이나 도량을 물어보는 느낌인데요. 일단 지랑 뚜어셔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수량을 묻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적은 숫자. 요거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뚜어셔는 좀 많은 숫자를 물어본다라고 하는데요. 꼭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고 이제 보통 뭐 니요 지거 디디 이런 식으로 뭐 니자요 지거렌 좀 얼마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니만 쉐샤오 이고 요 뚜어셔 쉐샤 많을 것 같은 건 뚜어셔로 물어보는데 이때 1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특히 뭐 버스 넘버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몇백 몇천 넘어가도 지로 물어보는 지루처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수량을 물어본다면 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뚜량 무게, 부피, 거리, 뭐 요런 그 질량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뚜량을 물어볼 때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이 뒤에 반드시 단음절의 형용사만 올 수 있는데 이 형용사가 항상 정시항 쪽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종류는 우리가 정시항과 후시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기가 점점 플러스 쪽으로 커지면 제일 큰 극에 있는 것이 따고 점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작아지게 되면 제일 극에 있는 게 샤오다 라고 했을 때 이 따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가 정수죠. 향하다라고 해서 정시항形容词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향해 가다라고 해서 후시항 形容词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가 정시항이라면 샤오는 후시항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 이게 이제 정시항이라면 칭 얘는 후시항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위엔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점점 이제 그 멀어지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 정시양 플러스라면 찌는 점점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후시양 쪽은 아예 양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이 없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어 위에는 되지만 또어 찌는 어색한 거고 또어 쭝은 되지만 또어 칭은 어색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1번에 从你家到学校有多近는有多远으로 고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찐을 위엔으로 썼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용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근거는 이제 뚜어 뒤에 오는 단음절 정시양形容词만 연용할 수 있고 후시양形容词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什么랑怎么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둘 다 원인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밑에 거를 먼저 볼게요. 怎么하고 怎样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这个字怎么写你今天怎么走라고 할 때 怎么问这个字怎样写你们俩怎样认识的怎么认识的怎样认识怎么认识방식을 물어볼 땐 둘 다 쓸 수 있죠. 근데 니 怎么不走는 되지만 니 怎样不走 이건 안 돼요.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는 怎么는 원인도 물어볼 수 있고 방식도 물어볼 수 있지만 怎样은 그 방식은 물어볼 수 있지만 원인은 물어볼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또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기출도 됐었던 타시 怎样一个人 타시 이거 怎样的人 이것처럼 이거는 걔는 어떤 사람이니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니 성질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怎么는 원래는 그 怎么 자체가 수료성 성분만 묘사를 하고 명사성 성분은 쓸 수 없는데 성질을 물어볼 때 한해서 그래서 타시 怎么一个人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성질을 물어볼 때 怎样도 쓸 수 있고 怎么도 쓸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라는 거예요? 怎么 같은 경우에는 수량사의 앞에만 올 수 있고 뒤에는 못 와요. 그래서 怎么 이거라는 되지만 이거 怎么라는 안 되고, 근데 怎样 같은 경우에는怎样 이거라 이거 怎样的人 怎样的人 이거 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량사의 앞뒤에다 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이다. 그러면 방금 怎么는 방식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인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질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방식을 물어볼 때 怎么나 怎样 완전히 똑같고요. 성질을 물어볼 때 수량구의 앞뒤에 올 수 있느냐 여부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물어볼 때는 为什么랑 둘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为什么와 怎么가 그 묻는 어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为什么로 물어볼 때는 보통 정말 이유가 궁금할 때, 정상적인 상황, 혹은 상대방을 추궁해서 답을 들으려고 할 때, 이럴 때 为什么를 써요. 그러면 하늘을 왜 파랄까? 라고 할 때 하늘이 파란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天空怎么是天空为什么是蓝色的呢?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天空为什么是蓝色的呢?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怎么로 물어볼 때는 그 보통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 이창적情况, 요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天空怎么是红色的呢? 그래서 하늘이 왜 갑자기 빨개졌지? 요런 상황에 쓸 수 있다. 그리고 你今天为什么不走啊? 이거랑 你今天怎么不走呢? 요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你今天为什么不走啊? 라고 하면은 추궁 이유를 알 때까지 왜 안 가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라면 怎么는 상대방의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你今天怎么不走啊? 책망, 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그 怎么의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 그 怎么가 아니라 너 도대체 왜 안 갔니? 그래갖고 되겠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怎么랑 为什么가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도 좀 용법상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怎么를 为什么로 고쳤고요. 이거는 우용에 해당하는데 怎么为什么모두 원인을 물어볼 수 있지만 앞에는 이창情况, 된장창情况. 그래서 A가 이제 B가 이제 이창情况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거 怎么란 안 되고 怎么이거란 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추어 쉬가 되겠고 성질을 물어볼 때 수량사의 앞에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순 오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什么랑 怎么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어순 자체가 随便你吃什么随便你怎么吃 동사를 놓고 하나는 뒤에 하나는 앞에 오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무엇을 공부했니? 라고 해서 什么学习가 아니라 学习什么라고 해야 한다. 4번에. 그래서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니? 라고 할 때 이제 你在大学学习什么 고치시고 추어시에 해당하고 什么는 문장에서 주로 명사성 특징을 갖게 돼서 목적어가 되거나 관용어가 돼요. 그래서 你吃什么 혹은 你吃什么肉 吃什么水果 이런 식으로 관용어가 되거나 이제 목적어가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점마하고 전양을 비교를 할 때요. 타다 띠디 시 전양 이거는 점마 이거는 이거 한 글자씩 채워서 이거 완성을 하는 게 나왔었고요. 둘 다 가능하고 什么랑 점마의 용법은 不知怎么回事今天没胃口我怎么都不想吃 이거 고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不知怎么回事가 맞죠. 시라고 해서 什么를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가 맞고 그래서 오늘 그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怎么도가 아니라 什么都不想吃 치의 이 목적을 앞으로 도치해서 아무것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什么의 위치 문제 해가지고 중국 음악을 좋아하는데 可是不知道什么买가 아니라 买什么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는 什么의 그 문장 성분 목적어로 써야 하는 문장 성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 요게 이제 기출이 됐었고 오늘 모고의 포인트는 또어 뒤에 형용사는 그 정시향形容词만 올 수 있는데 이게 정포시향形容词의 不平衡现象 불균형 현상의 횟수상에 있어서 빈도수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怎么는 이상情况, 为什么는 정상 情况에 쓰이고요. 怎么랑 전양의 표의 기능과 구조상의 차이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양 같은 경우에는 방식 물어볼 수 있어요. 怎么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성질을 물어볼 때 전양 쓸 수 있어요. 怎么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 뭐라고요? 전양은 수량구의 앞뒤에 올 수 있는데 怎么 같은 경우에 수량구의 뒤에 그 앞에만 쓰이고 뒤에는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양은 원인 물어보면 안 되는데 怎么는 원인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什么의 위치 물어보는 부분 수러 뒤에서 목적어 또는 관형어가 된다. 요 정도 포인트로 오늘 모의고사를 이제 푸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다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평 4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 문제고요. 중국 어학개론의 어휘 파트를 보게 되면 상용 어휘 부분에 수거, 뭐 이런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 중에서 수거구는 우리가 성어, 관용어, 속담, 허루어 네 가지인데 그 성어 중에서도 전고가 있는 성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의 이야기를 백화문 또는 원문에 고문의 형태로 제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독해 문제랑 연결해 가지고 쓰는데 이때 꼭 성어에 출전을 쓰는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성어 출전이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쓰이거나 알려져 있는 성어라든가 전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성어와 좀 이제 쓰임 형태가 다르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는 사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화셔 디엔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형태가 다르다던가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동물 이름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귀납해서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셔 디엔주 라오마시 둘 다 두 번씩이나 이제 출제가 됐던 그런 그 성어가 되겠고요. 둘 다 전고랑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화셔 디엔주 같은 경우에 일단 그 해석을 바로 해볼게요. 다음 A, B는 각각 어떠한 동물의 이제 그 성어랑 관련된 이제 동물과 관련된 성어 이야기이다. 그래서 다음 네 글자로 깔코하라 그랬죠. A, B에 대응되는 성어를 네 글자로.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족 이렇게만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자, 그래서 요 이제 해석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반 판서 공유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반에 이제 판서 공유 들어가시면 이 어휘에 해석하는 부분들 요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초나라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CT 분석 같은 것들, 그 실제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연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독해 문제라든가 문언문 문제, 어문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잘 해석을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단어 혹은 특정 문장 이런 것들을 현대 한어로 해석하는 거 요것도 지금 여기서는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같이 대비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치는 하사하다, 주다, 베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샹게이 누구누구에게 이제 내리다, 하사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그
이런 다음자 같은 경우에도 잘 물어보거든요. 셔가 있고 셔가 있는데 셔보다 셔치할 때 셔는 포기하다고 쑤셔 셔 집은 셔 사성이죠. 그래서 셔ren 쯔지오라고 할 때 이 쯔는 이제 그 이뚠지오, 이춘지오, 뭐 이베이지오 이런 식으로 술 잔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 이거 허드렛 일을 도와준 제사 일을 도와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술 한 주전자, 술 한 독을 이제 작은 거 하나를 이제 그 하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투어 말을 하기를 여러 사람이 마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마시기에는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옛날 그때 고대 한어에서 많이 나오죠. 뭐뭐 하기에는 쯔부주 하고 그다음에 뭐뭐뭐 하기에는 쯔요위 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다가 이제 그 이때 외에는 화의 뜻으로 쓰인 거죠. 뱀을 그려서 먼저 그린 사람이 술을 마시자. 그래서 이란 셔시엔청 그래서 한 사람의 뱀이 먼저 완성이 되면 인지우 제인지 그 술을 들고 마시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손으로 이제 그 술 주전자를 들고 오른쪽 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미 한 사람이 이때 이제 뱀을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술잔을 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마시려고 하면서 왼쪽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해석을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게 원문 부분이겠죠. 이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 이거는 先把 셔画好了한 거죠. 그래서 셔先成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뱀을 다 완성을 했고 인지오 나치지오 해가지고 切饮之要蒸要喝 이거를 막 마시려고 했는데 이번 해석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왼쪽으로는 그 술잔을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다시 뱀을 그리면서 말을 하기를 우능 웨이즈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다리도 그릴 수 있지롱 했어요. 근데 그 다리를 채 그리기도 전에 웨이청 하기 전에 이른지 셔청 다른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완성을 했고 뱀을 완성을 했고 두어지 그즈 위에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그 술 주전자를 뺏어서 말을 하기를 신은 꾸라이本来 원래부터 우주 다리가 없는데 즈 안능 웨이즈주 그래서 그대는 어찌하여 그것의 다리를 그리는가 요 파란색 부분도 시험에 그 해석이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주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그 문제 유형하고 본따서 낸다면 제가 여러 부분에다가 이제 기억 니은 A, B, C, D를 주고 다음 중 이 성어의 그 성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을 찾아라. 라우마슈투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성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항을 골라라. 라고 하면 이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침내 그러고 나서 수의의 해석을 물어보는 부분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치지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술을 마셔버렸다. 그래서 외셔주주 사족을 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쪽망지지오 이 망도 이제 해석을 물어봅니다. 실취러지오 이때는 잊어버리다, 잃어버렸다,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술 한잔 날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답은 이제 그 화셔 디엔주 되겠어요. 그래서 화셔 디엔주는 그 백화문의 정고를 제시한 후 해당하는 성어를 쓰게 했고요. 또 이 그 예문을 하나 주고 사용 용례가 아닌 예문을 주고 이 성어 화셔 디엔주의 셔를 완성하고 이것에 함의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얘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원래부터 없던 거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래서 비위 쩌러 토어위더 셔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문법이랑 연계해서 부취해주의 용법 아까 쉐이시엔 화완 쉐이 찌우허지오 요거의 쉐이를 채우는 요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겸유사 하오의 품사별 용법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니먼 화더 험만나 舍就画好了第一个画好舍的人할 때 이 두 개의 품사와 용법을 의미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 내 문장 내에 있었다. 그래서 화더 하오만 할 때 하오는 非常의 뜻이니까 부사이고 그다음에 舍就画好了 第一个画好的 할 때 이 하오는 결과 보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서 이제 완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정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문장, 이거 현대 한어로 이제 각각 해석을 하시고 이 판서 공유 자료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CT 검색을 해가지고 이 관련된 이제 CT의 예시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고전 그 산문 같은 것들을 독해를 하실 때 전문을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요즘 임용 시험에서 독해가 나오는 형태로 그 문제를 재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요즘은 이렇게 문장 전문 자체를 해석하는 거는 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주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해석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단어 해석을 물어보는 부분은 꼭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함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영상 자료도 올려놓았으니까 그 정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오마 시투와 관련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 비번 부분 볼게요. 그래서 관중, 습붕, 환공, 이 노란색,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 사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주 할 때 주는 주궈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파벌하다, 이제 뭐 그 토벌하다. 치러 간 거죠. 전쟁을 하러. 그래서 관중과 습붕은 황공을 따라, 황공은 이들이 모시는 주군이죠. 그래서 그 황공을 따라서 이제 그 중나라, 중나라. 그래서 중나라를 치려고 그 했어요. 그래서 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는 그런 그 시점쯤에 갔는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관중이 말을 하기를 라오마즈즈 거용이, 그래서 그 늙은 말의 지혜를 쓸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그 늙은 말을 앞에 풀어놓고 그를 따라가니 과연 마침내 수이더다오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더의 뜻이 짜오다오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판 이런 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뜻 물어보는 부분이었네요. 이건 시트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산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습붕이 이번에는 개미가 겨울에 산의 남쪽, 양에서 그 양은 남쪽을 얘기를 하고 음은 산으로 치면은 북쪽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산의 남쪽에 산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산의 북쪽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사는 땅 같은 경우에 이 한 마디 정도의 를 파게 되면 그 안에 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 과연 그 물을 얻었다. 수이더슈이 했다라는 거죠. 자오달로 슈이원 했다. 그래서 이 관중의 현명함, 습붕의 지혜로움,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치소 부지에 대해서 부난시위 라오마 위위, 누구에게 스승을 청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노마에게 스승을 청하고 개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습붕과 관중과 같이 그 뛰어난 성인도.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매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성인에게 스승을 청하는 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할 줄 모르니 이제 보이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부슈타이고 펄르마라는 거죠. 한비자가 앞에 있는 거는 다 우원, 깐 거고 이 밑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스승한테 배워라. 이렇게 니네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옛날 같은 이런 대연도 다 이제 한낱 미물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숙이고 가서 배웠는데 뭘 잘났다고 오늘날 같은 사람들은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고 배움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 여기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 또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이제 한유의 사설 같은 거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는 막 자기 자식에게는 스승을 막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면서 또 막상 자기 스스로는 스승을 구하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나는 그 현명함을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구절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현세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그 류인 거죠. 그래서 라오마 슈토의 기초 포인트는 성어의 유래와 관련 있는 보기를 일단 이제 고르는 부분. 그래서 라오마 능련시 지우루 부분을 고르는 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아까 이 문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시즈 우주에서 안능웨이즈주 이 부분이 화샤 티엔주에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또 예문 분석을 통해서 동물 관련 성어 라오마 슈토의 말을 완성하고 이것의 함의
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알다 이거를 쓰는 부분 이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고의 출제 포인트 보게 되면 정고 원문을 제시한 후에 해당하는 성어를 쓰게 하는 아까 그 화셔 텐주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라오마 시토 쓰는 거 나왔었고 특정 단어 그리고 문장 이런 것들을 현대한어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판서 공유자를 참고하시고 또 관중과 관련된 또 다른 고사로 우리가 이제 관포지교 정고만 3번 나왔던 거 오늘 이제 기출풀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을 나타내면서 호의 깊은 이제 그 우정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원문 그리고 이제 또 그 비유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평 1번 교과교육학 그래서 판서자료 이제 3페이지 상단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학습이론에 대한 부분하고 개정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이제 그 문제를 낸 거죠. 자, 그래서 B에 이제 그 해당하는 쌍음절의 단어를 이제 A에서 해당하는 쌍음절의 단어를 이 B에서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에 해당하는 쌍음절의 단어를 써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교수학습 방법 이 부분에서는 듣기의 그 내용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억양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하게 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또 이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여 듣고 의미를 그림이나 동작으로 표현하게 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항목.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전신반응 교수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듣기의 읽기지도 방식의 반응, 동작 등과 같은 키워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반응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여기 싱동, 반응, 뭐 동주어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낮춰주고 처음엔 듣고 이해해서 몸으로 표현하게 하고 말로 표현하는 걸 최대한 늦춰주는 거죠.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신반응 교수법에 대한 설명 이 아니라 이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그 설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가 보게 되면은 외부 자극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럼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더 강화되고 아니면 교정이 되고 계속 외부의 이런 자극, 반응, 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자동화된 습관으로 굳어진다. 수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학습자의 그런 그 이해에 있어서 그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그런 습득을 강조한다. 그래서 한 개인이 무엇을 배우든 어떻게 공부하든 모두 환경의 자극을 받았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론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이제 개인의 행동에 반응에 그런 그 연계를 이제 그 공고히 하고 상응하는 행동이 습관으로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학습을 자극과 반응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한 개인이 배운 것은 주로 관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외재적으로 드러난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반응은 이 습관이 된 것은 후에 강화로 인해서 이끌어진 것이다. 강화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개별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조합한 후에 전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학습의 탄생은 외부적인 제어를 받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이제 뭐 제압당하거나 외부적으로 이렇게 된 외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다음에 지샤오 정도하다 티끌모아 태산 작은 거에서 이제 큰 걸로 넘어가는 그 점점 모여가지고 이제 굳어지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그 인류의 복잡한 행동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떤 한 개인에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극 반응의 중간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학습 행동을 이제 이끌어내는지 그런 내재적인 연계성, 내재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개인의 사물에 대한 인식, 변별, 이해 또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의 과정으로 봤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 개인이 얻게 되는 그런 것은 사고방식, 사유방식, 사유체계이다. 즉 인지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인지구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학습 환경 중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나의 인지 구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인식하게 되고 변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각각 자극의 그 안의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더 확대시키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주의자가 봤을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것이고 주동적, 능동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행위에 이제 딱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 갖고 할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인지주의는 학습을 능동으로 보고 행동주의는 학습을 피동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이 됐던 포인트도 이거였죠. 그래서 인지주의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받고 해서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유전적인 부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환경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 행동주의는 이제 그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학습을 수동적 행위로 봤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언어의 능력을 행동보다 더 강조했고요. 이거는 인지주의 학파의 교수법에 영향을 줬고 행동주의는 이제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히 학습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 반응 이론이 나오는 부분하고 개정교육과정, 행동주의와의 연계성 이런 그 중심 키워드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신반응법 나왔을 때도 이제 이 반응하고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이 키워드 중에서 반응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러하고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이냐 후천이냐 놓고 싸울 때 인본주의자는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소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서술형 9번 교과 교육학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교환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그 교환의 설계, 구현 및 평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의 교수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칭징파를 이용을 해서 이 교수 설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이 부분이 이제 칭징파에 해당이 된다. 자, A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중국어 1회 교육과정 중에 어떠한 항목의 교수학습 방법이고 B는 교수 설계를 나타내는 그 교환이다. 먼저 B 중에서 각각 A, B에 대응되는 쌍음절 단어를 찾고 그다음에 C와 D를 이제 B를 근거해서 B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C와 D를 적어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니의 생일은 几月几号 너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니? 그래서 총 6차시 중에 3차시 내용을 하고 있고요. 교학 활동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그 문형 연습이 있는데요. 교사가 어떤 문형을 설명하고 그 문법적인 의미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문형을 가지고 작문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는데 이때 일정한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니의 생일은 几月几号 我的生日是18 10月18号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什么时间开 그星期六晚上7点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두 가지를 설정했는데 하나는 过生日 해가지고 이제 그 几月几号 星期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小明准备开一个生日晚会几点开始 시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하나는 날짜,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학습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날짜고 하나는 시간이면 이 학습 목표는 이 가르치는 내용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学会 혹은 能掌握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뭐와 관련된 무엇. 위 A 有关的表达方式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日期, 시간 그래서 이제 그 几月几号 그다음에 几点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배우는 요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고를 수 있는 표현은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말하게 한다. 또 학습과 의사소통의 기본 표현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같은 역할극으로 연습하게 한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제를 활용해서 묻고 답하는 연습 시간에 예시로 든 주제 중에 시간, 구매, 통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으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출이 됐던 포인트는 대화에 나타난 오류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그 중국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사보지 않은 학습자가 이제 그 부우인한테 바로 이제 돈을 내는 그런 그
예시상황을 주고 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 상황학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강조문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칭칭파를 이용해서 교수 설계를 하라는 논술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这件衣服不在百货商场买的 아니라 不是在百货商场买的 이거 고치고 是朋友送的不是 A 是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칭칭파의 교수 설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하라는 게 있었고, 오늘은 개정교육과정 말하기 교수 학습 방법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교환의 이해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칭칭파의 개념의 교수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였다. 자, 그래서 요거 개정교육과정 관련 내용하고 칭칭파의 셔지의 그 목표 설정하는 부분하고 잘 봐두시기 바라고, 요것도 각각 1점씩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에서 어학개론 중에서 통론, 표준어와 방언 부분인데요. 이 중에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차이점, 이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보통화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로는 보통화, 넓은 의미로는 보통화,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언은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지역적 그 변체일 뿐 보통화랑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화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음성적 기준은 베이징 위인, 북경 발음, 그다음에 어휘의 기준은 베이팡화를 기초 방언으로 하면서 위파 기준은 띠엔판더 시엔다이 바이화 원조조. 그래서 명청대 백화도 아니고 문헌도 아니고 명청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모범적인 명청대 백화문을 문법적인 규범으로 한다. 이 세 가지의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하고 베이팡화를 지주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인词汇 그리고 문법 부분에서도 상당수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명청대 이제 북방 쪽에서 쓰였던 백화 이런 것들이 또 남쪽으로 퍼지고 북쪽에서 쓰였던 관화 이런 것들이 남쪽으로 퍼졌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종의 방언, 지역 변체이고 보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민족의 공통 언어라는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발음상에 있어서 이제 베이징 사람만 하는 발음도 있고 그다음에 얼화인도 많고 칭성도 많고 언과 같이 투닌지에 삼키는 듯한 음도 많고 그다음에 두위 도화라고 해가지고 북경에서만 쓰는 그 용어 같은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민테미얼이라고 한다던가 뭐 찡즈 이런 것들을 찌얼이라고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이런做的太过分了라고 할 때太过分 같은 경우를 玩大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특정 용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베이징화에서만 쓰이고 요거는 표준어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실제 개념하고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념상에 있어서도 얘는 방언, 얘는 공통어, 표준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남방에 그런 그 많은 방언이 있는데 왜 북방 방언을 그 표준 방언으로 했느냐, 그 기초 방언으로 했느냐에 대한 근거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베이징 위인을 그 표준음으로 했느냐의 근거는 이제 남방에 비해서 성조가 간결하고 음절이 비교적 간명하다. 그리고 북방화를 그 기초 방언으로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베이징화를 관부의 통용위엔 그래서 관화라고 하는 게 이미 전국 각지에서 퍼져가지고 이제 그 관리들이 사용되는 그런 그 통용어 이것이 전국각적으로 퍼졌고 이게 관화로 발전했다. 그리고 시용 런커 그 관화라고 하는 건 보통화의 전신이죠. 그리고 인구상으로 봤을 땐 사용 인구가 제일 많고 이제 그 사용 범위가 제일 넓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백화 문학 작품이 북방방언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 이제 북경어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제 종종의 위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베이팡화를 이제 지주방인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죠. 자, 형식 기초상으로 봤을 때 현대 한족의 공통어는 베이팡팡옌을 기초 방언으로 한다. 그래서 그 베이팡팡옌 같은 경우에는 현대 한족 공통어의 기초 방언이 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 때문이다. 먼저 북방 방언의 대표 방언은 베이징화이고 그 대표적인 도시인 베이징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국도 수도 소재지이다. 그래서 베이징화는 관부들의 통용 언어로서 전국으로 퍼졌고 관화로서 발전했다. 그 다음으로 베이팡팡옌이 분포한 지역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그 더 확대되고 해서 중국어 방언의 사용 인구가 가장 많고 통용되는 그런 그 면적도 가장 넓은 방언이 되었다. 그 다음
다음에 당송 이래로 많은 백화, 문 작품 같은 경우들이 북방방언 혹은 북방방언을 기초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은 이제 그 다른 방언 지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정즈 예, 그 관화의 영향, 人口 使用 人口 最多 원화, 이제白话, 이제 小说的그原因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침내北方方言이 현대 한민족 공통어의 기초 방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화를 베이징화라고 그냥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他会说 보통화라고 하는 말을 他会说 베이징화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도 뭐 초창기에는 북경어학원 이런 거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보통화랑 베이징화를 땅청이 回事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착각을 하는 건데 其实严格的说严格的讲 엄격하게 말을 하자면 그 보통화는 并不等于 베이징화인 거죠. 그래서 보통화는 베이징화랑 결코 같지 않다. 그래서 보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공통어고요. 베이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보통화는 베이징화의 기초 위에서 발전을 해왔고 민족의 공통 언어가 된 후에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층차로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 보통화의 정의는 언어적 기준,以北京语音为标准，以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쓸 때 이 정의는 음성, 어휘, 문법 이 세 개 부분에서 보통화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규정, 규범화를 했고요. 보통화는 이 베이징 위의标准인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베이징의 음성 체계를 표준음으로 한다. 즉 베이징화의 声母韵母声调 체계가 베이징화 들어가지만 여기서 베이징화의 두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 보통화의 그런 그 어휘에도 베이징화의 일부 두이, 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음성의 표준화에 대한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충 그 자료로 판서 자료에 이제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경 사람들이 이제 허를 발음을 할 때 자꾸 한이라고 한다던가 후디에 발음을 할 때 후디라고 한다던가 까오스를 자꾸 까오송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는 북경 특유의 두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 위미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파오미라고 한다던가 페이자오 같은 경우를 이즈라고 한다던가 만토를 모모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도 북경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군이다라는 거죠. 그 북경의 이제 두이 두화인 거고 요거는 보통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 포인트 보통화의 정의를 제시하고 관련된 명칭을 고르는 게 01년도 나왔고 바로 21년도에 위인,词汇, 위파에 관련된 각각의 규정 쓰는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 베이징화와 보통화가 개념상 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한 면이 있어서 학습자가 혼돈한다. 그거를 구별해서 써라 하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베이방화를 기초 방언으로 한 이유는 핵심 단어 아까 정즈, 화화, 렁호, 원화, 바이화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베이징 그 정즈 원인은 관화 그리고 원화 원인은 바이화죠. 이런 행식 키워드도 잘 파악을 해두시고 얘네들의 발음 어휘 부분에서 차이점 자 발음은 베이징의 두이는 보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베이징의 두화는 어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술형 10번 부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방금 계속 얘기를 한 게 보통화랑 양립할 수 없는 이제 그냥 지역 방언의 한 변체일 뿐이라고 베이징화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징화 같은 경우가 왜 독립적인 그런 그 언어가 될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10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판사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언과 보통화 했을 때 방언은 이제 한 지역적 변체이고 이제 보통화랑 양립할 수 없는 독립적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방언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지역끼리는 서로 통하죠. 뭐 제주도 사람들, 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제주도 사람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충분히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음성, 어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서 체계성, 그 다음에 도구성, 그리고 의사소통으로서의 찌아오지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성, 어휘, 문법, 문자가 언어의 사유소인데 이 언어의 사유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방언 간의 가장 차이가 큰 게 뭘까요? 발음 차이가 일단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쓰는 어휘가 다를 거고 문법의 차이는 비교적 적을 거고 한자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써요. 자, 그러면 발음이 이렇게 차이가 크고 또 이런 일부 어휘나 문법상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얘랑 얘를 별개 다른 독립적인 언어, 보통화 따로 뭐 예를 들면 광동어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왜 독립적인 언어로 치지 않을까? 한 지역의 변체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종이 아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와 같이 아예 뭐 형태 변화를 한다던가 우리나라 말과 같이 뭐 이런 뭐 글자로,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종, 이제 한 장 그 위치랑 완전히 다른 체계여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성운조라고 하는 서로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의 어휘 단위가 있고, 그리고 서로 통일된 그 수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문법 구조가 있으며 완전히 똑같은 한자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얘를 아예 다른 언어라고, 다른 어종의 언어라고 보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자, 그 방언과 한민족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전 국민의 언어의 두 각각 부분이다.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표이고 각각 방언의 중심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어가 형성되기 전에 그 공통어의 기초로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되기 전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서 어떤 공통어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공통어가 형성하고 난 다음에 공통어의 지역적 변체가 되어서 되는 것이지 결코 보통어와 양립할 수 있는 독립적 언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그런 언어적 요소 쪽에서 관찰을 해보면 중국어의 각 방언 간의 음성적인 체계는 굉장히 이제 각각마다 독특하다, 특색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관화 방언 같은 경우는 음성의 체계가 비교적 간단해요. 그리고 중국어의 음성이 복잡한 데서 간단한 것으로 발전하는 그 추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베이징 위인을 그 뼈준 인으로 했다라는 거죠. 남방에 비해서 훨씬 간결해서. 근데 남쪽의 각각의 방언의 음성 체계는 비교적 복잡하고 고대 한어의 음성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어 그래서 방언 간의 각각의 차이는 특히 이 발음 부분에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어 방언 간에는 어휘상의 차이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언 간에는 서로 상당 수량의 방언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그런 그 말 중에서 남방의 민방언, 월방언 두 개의 방언이 이제 그 관화 방언과 가장 차이가 큰 그런 그 방언들이다. 그리고 중국어 방언의 문법적인 차이도 비교적 앞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좀 적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의 각양각색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래서 실사의 뭐 형태 변화라든가 허사의 서로 다른 용법이라든가 어순의 특징이라든가 또 일부 구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등 각 지역의 그런 그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즉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문법, 어휘, 이제 그 음성, 발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서로 독립된 언어로 치지 않느냐에 대한 답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고 공통의 어휘 단위가 있고 통일된 문법 구조가 있다. 이 세 개, 음성, 어휘, 문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언어로 치지 않고 하나의 하부 언어, 그 지역적 변체로 삼아야 한다. 이게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한 A의 원인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대 방언 간의 스스로의 격차를 보게 되면 7대 방언 같은 경우에는 민방언, 월방언 두 개의 방언과 민족 공통어의 차이가 제일 크고 우방언이 그 다음 간방언, 상방언, 객가 방언 등이 보통화의 차이가 적은 편인데 특히 객가 방언이 보통화의 차이가 적은 이유를 설명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그러냐 보면 자 여기 판서 공유 자료에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딱 봤을 때 여기서 관화방언, 상방언, 뭐 이런 그 간방언 이런 애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오방언이 그 다음이라 그랬고 월방언, 다음에 민방언 이런 애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객가방언도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방언이 북방이랑 더 가까우면 오방언 다음쯤 돼야 될 텐데 이 객가방언은 왜 이런 북방방언 혹은 보통화 일치성이 이런 남방의 다른 방언들에 비해서 그 적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원래 중원에서 북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동난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쫓겨내려 오면서 이 커지아 객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그들이 점차 이제 그 객가 방언 매언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원래는 한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북방 방언을 쓰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북방 방언과의 일치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중원에서부터 중국 남방 쪽으로 이전을 해온 경우기 때문에 위엔번시 원래는 그 주자의 중原的 한란 중원에서 살았던 한족이다. 그래서
북방방언, 간방언, 상방언, 객가방언. 즉 객가방언이 오방언보다도 북방과 더 거리가 먼데 그 일치성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주는 게 1점. 아까 발음, 문법, 어휘의 이 근거를 각각 써주시는 것이 1점.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객관식으로 그동안 시험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옳고 그른지 정보 판단하는 거. 그 중에 발음과 어휘 부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문법적인 차이가 비교적 크다라 그랬는데 발음적인 차이가 비교적 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설명 제시하고 핵심구 적는 것 중에서 발음상에 서로 정연한 대응 규칙이 있다. 성운조라고 하는 대응되는 음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는 게 나왔었고요. 오늘 보고 포인트는 보통화 방언의 연계성 및 차이를 파악하는데 언어 요소별로 어떤 거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뭐고 근데 방언이 보통화와 병입하는 독립적인 언어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언어 요소별로 서술하고 또 방언 내부의 차이 언어 요소별 지역 간 차이 그렇죠? 그래서 발음 차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커지아 방향 같은 경우는 남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보통화 차이가 적은 이유를 다시 또 서술을 해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입형 2번 판서절의 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7대 방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중국의 언어는 우리가 중국어 하위와 또 소수민족 한족이 사용하는 한어와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표준 한어가 보통화고 보통화를 제외한 7종의 지방 방언이 있는데 7대 방언 내에는 북방방언, 오방언, 상방언, 그다음에 그 월방언, 민방언, 간방언, 객가화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방옌, 뭐 샹방옌 하는 거 그냥 우위, 샹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제 그 고르셔야 되는데요. 보통 그 7대 방언을 할 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방언구의 이름하고 대표 방언 그리고 이 방언의 분포 지역하고 특징. 그러면 베이팡팡현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다. 입성이 소실됐다. 뭐 건설음이 있다. 이런 발음성의 특징 같은 것들. 후팡옌 같은 경우는 수조화나 샹하이화를 대표로 하고요. 중국어의 고대 음성적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민팡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 지역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 언어적인 그런 그 차이 분리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커지아팡옌은 아까 말했던 특징 매언어를 대표로 하면서 얘 같은 경우 이제 남쪽으로 또 이제 이주로 해온 중원 한족들이다. 위에 방에는 광조화 되겠고요. 이런 그 화교들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샹팡예는 장샤화를 깐팡예는 난창화를 그 대표로 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수조화, 샹화이라는 화를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위 되겠죠. 그래서 명청시대 때 그江南省 이 부분에 그 일대의 이 방언을 이제 그 우위라고 하고요. 사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江南이라든가 저지ang, 상하이 일대를 포함한다. 우위의 역사는 매우 오래돼 가지고요. 상조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처음 상나라 때부터 이제 고대의 중국 고대의 이제 병부라고 불리는 그 이제 우타이바이라고 해가 주문왕의 백부예요. 그래서 주문왕의 백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서는 이제 그 주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그 일대 그 부근에 살았다. 그래서 후조랑 우시 무석 일대에 이제 뿌리를 내렸고 우위의 원류가 되었다. 관아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우위는 이제 그 고음적인 고대 한어의 음성적 요소가 강하다. 그다음에 중국어의 각 방언 중에서 보통화와 가장 먼 것은 이 위의 위를 제외하고는 또 미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방언, 민방언이 이제 그 보통화, 북방언과 가장 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홍콩 TV 이런 것들 노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오이 그 광동어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는데 그 미우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의 이해 능력이 굉장히 그 강한 남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푸젠런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고향 말로 하게 되면은 팅부타이동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북방 쪽은 후조화를 대표로 남방 쪽은 시아먼화를 대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민팡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초 방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7대 방언의 명칭을 적는 부분에서 이 베이팡팡옌, 우팡옌 그리고 허자팡옌, 위에팡옌 요 부분이 이제 나왔었고요. 다음에 지도에 그 제시하고 그 특징 제시하고 각 방언을 제시해서 연결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이팡팡옌, 우팡옌, 커지아팡옌, 위에팡옌 여기에 민팡옌이 추가가 됐었고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그중에 우팡옌과 민팡옌을 냈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위치 잘 파악을 해두시고 특히 커지아팡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문학에서 서술형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A, B를 읽고 먼저 이제 A 중에서 각각 C1, 2의 이제 그 작품이 C6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제 A, D 중에서 각각 C1, 2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서 분석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시경의 C6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풍아송, 부비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풍아송은 이제 음악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으로, 풍은 지방의 민간 가요를 이야기를 해요. 각 지방 제후국들에서 유행하는, 뭐 예를 들어 주남에서 유행을 했나, 위나라에서 유행을 하면 위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외 글자면 풍을 붙이고, 이 나라 이름이 두 글자면 그 나라 이름을 쓰고, 이런 것들이 국풍, 그 나라 제후국의 민간 가요에 해당하고, 그 민간의 통속이나 풍속이나 민의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서 가장 통속적이고 문학사적인 의의가 높은 부분이 되겠어요. 야는 그 궁중의 이제 연회 음악이 되겠고, 송은 제례용, 가사가 없이 뭐 의식을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쓰는 음악을 이제 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편폭이 커지고 웅장하고 좀 뭔가 이런 좀 그런 그 형식적인 미가 강하고, 또 위로 갈수록 통속성이 강하겠죠. 그리고 부비흥은 표현수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 같은 경우에는 직사법, 비는 비유법, 흥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시로서 그것을 표현을 해내는 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자, 모시는 시경에 자기 나름대로 주석 해설을 단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이 시에 대해서 해설을 가한 이제 모시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 시는 시경은 처음부터 시경이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실산발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경전으로 추앙된 거죠. 그래서 흔히 공자가 이야기하는 시라든가 이런 그 모형이 이야기하는 시는 다 시징, 시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에는 육이라는 게 있었다. 풍이 있었고, 부가 있었고, 비가 있었고, 흥이 있었고, 아가 있었고, 송이 있었다. 그 중에 풍, 아, 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각각 다른 편제이고요. 부, 비,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서로 다른 문사, 수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 6개의 유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부비흥 같은 경우는 시의 그런 쓰임에 대한 거고, 풍하송은 시의 형태, 형성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를 이제 써가지고서는 이 뒤에 세 가지를 이룬다라는 거죠. 부비흥의 수사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풍하송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에 대해서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경의 유기 같은 경우에는 풍하송, 부비흥인데 그 중에 세 개는 시경의 어떤 체제를 가리키고, 부비흥 같은 경우는 시경의 표현수법을 가리킨다. 그 중에 풍하송은 음악의 차이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것이고요. 즉 15국풍이라고 해서 15개 제후국의 민간 가요를 지방 악곡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주남, 뭐 소남, 북풍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불리게 되고요. 근데 이게 총 160편이에요. 그리고 아는 다시 소아와 대아로 나눌 수가 있고, 조정에서 이제 그 연주가 되었던 궁중 음악이고요. 이 중에 이게 이제 그 105편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대하가 31편, 소하가 74편이 된다라는 거고, 송은 다시 주송과 노송, 상송 세 개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31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실산바이를 이제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비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경의 표현 수법으로 송대 주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부는 후예 해가지고 후천 지시 어떠한 사실을 나열하는 거고, 직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빗대어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물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말을 뱉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간치 위엔슈어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시경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증이자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를 배우며 흥할 수 있고, 관할 수 있고, 쥔할 수 있고, 위엔할 수 있다. 아까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쓸 수도 있고, 그럼 이 시의 심미적인 기능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관을 제주어요. 뭔가를 관찰하고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쥔, 짜오이조용, 교육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어울리는 사회 교류 기능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거의 위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교화, 원망, 뭐 이런 비판, 공리적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아버지를 모시고 멀리는 이제 임금을 섬기게 하면 산천초목의 이름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그知识学习的作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간 진유엔을 다시 이제 엮어보게 되면은
시인의 사상 감정을 지파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 해서 시가의 션메이조용 얘기하고 주남의 관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 시의 1번 작품 보게 되면은 관관쥐지우자이허즈조 그 야오티ao 슈니 쥔지하오치오 그래서 이때 관관은 꾸꾸 구슬피 우는 물새 소리를 들으니까 다 삼삼오오 짝이 있는데 얘만 혼자 왜 떨어져 있고 나도 혼자 외로워요. 걔를 보니까 뭔가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은 거죠. 그래서 야오티ao 슈니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가씨 이 군자가 애타게 찾고 있네. 군자의 좋은 배필인데 넌 도대체 어딨니?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물새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흥 혹은 기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이 흥의 기법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슈어슈 우슈워슈 산쇠관니 모워컨고 그래서 큰지야 들지야 이제 내 곡식을 먹지 마라. 내가 3년이나 너를 섬겼는데 너는 나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구나. 내가 장차 시장 취뉘는 취루 너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떠나서 시비러투 낙원을 찾아가리라. 러투 옌더워소 그 낙원은 내가 살만한 곳이 되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후국들에서 세금이 어디가 심하거나 폭정이 심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도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실향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탕가놀이 잘못된 위정자의 폭정 때문이었고 이들의 약탈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 슈어슈 석쇠의 모습을 탕가놀이나 위정자의 모습에 비유를 한 거죠. 빗댄 거죠. 그래서 이 슈어슈의 그 비위 그 뽀슈에저 약탈자를 빗댔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신간 진위엔 중에서 위엔의 조용에 해당한다 그러죠. 시를 통해서 원망할 수 있고 뭔가를 풍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슈어슈가 후허제의 관디 이 관점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오유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부의 수사기법을 분석하는 문제가 그 다른 작품을 통해서 12년도 춘사 이거 하는 거에서 나왔었고 부 설명을 주고 부의 명칭 쓰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준항 관저의 수사기법인 이제 흥 이거 분석하는 게 이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리우의 1위우이 중에 음악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풍화송 그 다음에 실리우이 중에 수사기법 부비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간 진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작품 분석을 통해 적용해 보는 것을 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 부분 모의고사 서술형 12번 되겠고요. 자, 그 백화문과 현대문에 관련된 즉 백화 문헌문에 대한 이런 문체 논쟁 그리고 호적의 팔불주의, 진독수의 3대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AB를 읽고 각각 A의 함의와 B에 대응되는 어구를 적고 그리고 각각 A의 1, 2의 작가들이 문학혁명 중에서 서로 다른 공헌을 한 부분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헌 백화 논쟁 중에서 A와 B의 관점상의 차이점 요것을 이야기를 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적의 문학 계량추의 원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학으로서 오늘날의 그 언어, 오늘날의 언어로서 그 문학을 개량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8가지에서 우리가 착수를 해야 한다. 이 8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호적이 흔히 말하는 빠시. 근데 이것을 나중에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하면서 빠부주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는 빠시예요. 근데 이 중에 빨간색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옛사람 모방하지 말아라. 병도 없으면서 신음하는 투의 문장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아라. 정고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대꾸도 쓰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문법은 지켜야 되고 속자와 속어의 사용은 피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 속자 속어의 사용은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A의 해석을 물어봤죠. 그러면 A의 해석 자체는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을 쓸 때 인가의 파우치 이첸 이제 부천의 词语想法라고 해가지고 진부한 부천다 전후다 이런 지주의를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독수는 이제 그 문학혁명론을 통해서 3대주의를 또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방슈엔나오이 중국, 계속 이제 여태까지 공자의 가르침이 중국을 떠들썩하게 계속 중국에서 울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윤리 도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떤 혁명의 먼저 이제 선각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학혁명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하루아침에 빚어진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앞에 급선봉에 서가지고 깃발을 깃대를 높이 든 자가 나의 친구인 나의 벗인 호적이다
진독수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호적이 문학계량 주의를 통해서 먼저 문헌을 폐기하고 백한을 써야 된다 이런 선진적인 주장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옹호해 주려고. 그래서 나는 감히 그 전국의 이제 모든 학자들에게 그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그 까오장다치 어떤 기대를 높이 들겠다. 문화혁명군이라는 이 기치를 높이 들겠다. 그래서 나의 친구의 그 응원을 해주겠다. 성원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상에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제 혁명군의 3대주의라는 것을 쓰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타도해야 될 거 조각하고 아첨하는 기종문학 타도하고 평이하고 서정적인 국민문학 건설하자. 그 다음에 진부하고 나열하는 고전문학 타도하고 평이하고 신선하고 이제 그 사실적인 사실문학 건설하자. 그리고 우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산림문학 타도하고 명료하고 통속적인 사회문학 건설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산타주의인데 그중에 구어민 원슈에 쓰는 부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적과 진독수의 이제 문학적 주장이 되겠고,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백화문 언어적인 형식 부분에서 호적은 특히 문어문과 백화가 분리된 현상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구어에 근접한 이제 백화문을 사용을 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옛 것을 따라하지 말고 진부한 표현 쓰지 말고 이런 평이한 문체를 쓸 것을 주장을 했고, 진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어문 마찬가지로 이제 백화로서 문어문을 대체하자 주장했는데 그는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주의 문학이라든가 국민문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언어 형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혁을 주도했고, 이제 진독수를 사상 형식 내용 부분에서 개혁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A의 함이랑 B에 해당해야 되는 부분은 구어민 원슈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문헌 백화 논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헌문을 쓸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도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제 임서와 호선숙이에요. 그래서 임서는 이때 당시에 유명한 번역가였고요. 부르주아 계층이었고, 그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서 이거를 문헌문으로 이제 그 번역을 했었는데 잠시 백화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좀 이제 그 강경한 어조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옛 고문서 이런 것들을 다 전폐하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투위가 가득한 그런 문자로서 이제 그 통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수레나 끌고 장이나 팔던 그런 장사치들이 쓰는 언어가 모두 문법에 하루아침에 맞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민방언, 푸젠이나 광동 사람들의 그런 말들은 문법에 맞지 않는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 소리랑 달라가지고 이들의 소리는 이에 근거해서 베이징 티엔진의 그 많은 장사치들이 모두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보통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이화 이런 것들을 그 위주로 고어휘 윈동 그리고 이제 그 바이화원 윈동을 이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북방에 그 학식이 없고 수준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북방방언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고, 학식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남방방언을 쓴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백화를 쓸 거면 써도 되는데 그렇다고 문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고요. 나는 이제 그 성실하게 옛 것을 이제 그 수행하고 연구하는 자만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새로운 것을 얻었다고 옛 것을 잊는 것은 요부나 이제 그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귀사께서는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해금이 풀리고 난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학문을 이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추구를 해도 되지만 저것을 취한다고 내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즉 둘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예요? 문헌문을 아까 백화를 써도 되는데 고문을 이로 인해서 서로 이제 백화로 인해서 폐기해서는 안 된다. 병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그 기초 포인트가 꽤 많은데요. 이제 호적 같은 경우에 시벙요, 나중에 후대로 이름이 개명이 된 이 작품을 제시하고 그의 문학적 주장, 그러니까 빠부주의 4개를 쓰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고문운동과 호중의 8부주의, 진독수의 3대주의 지문을 A, B로 주고, 그리고 나서 고문운동과 문학혁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사상 내용, 그 다음에 언어 형식으로 나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고문운동과 호적 8부주의, 진독수의 3대주의 지문을 주고, 이 중에서 쉬, 옌제이오, 우 이거랑 비의 수주수이 이거에 대한 백화 해석, 그리고 시에시 원슈의 셔호의 원슈의 이거의 키워드를 채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 나왔던 구어민 원슈를 내봤고요.
진독수의 3대주의 문학관을 제시하고 임서와 문학관을 비교해서 문헌백화 논제, 이게 이제 기출이 됐던 지문이고요. 또 진독수의 3대주의 관점에서 한부의 한나라 때 이제 부라든가 이제 사령운의 산수시라든가 두보의 사회시, 예, 그 석호리 작품 나왔었죠. 그리고 명백화 소설, 수호지 이런 것들을 주고 진독수의 문학 관점에서 어떤 게 긍정적 평가, 어떤 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지를 비평해라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보고 문제는 호적의 팔불주의 해석, 진독수의 3대주의 키워드파, 호적과 진독수의 문학혁명에서 서로 다른 공헌, 언어 형식, 사상 내용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리고 보수파, 신문학파의 문헌백과 관련, 예, 백화 쓰고 문헌 폐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하고 백화하고 병용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다. 자, 마지막 현대문학. 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현대 문학사 부분 중에서 이제 그 현대 어떤 그런 문학적 그 사조와 이제 그런 작가 작품 이런 것들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 때 이제 그 문학사단이라고 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동인의 그 어떤 그 문학 그런 서클 같은 것들을 만들고 같은 잡지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거나 창작을 같이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단이 이제 문학연구회와 창조사 중에서 전기창조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혁명문학을 기점으로 창조사는 구성원은 바뀌지 않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 출신의 전기창조사들은 일본의 사소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주인공의 내면, 작가의 내면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 예술의 심미적인 문학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는데, 후기가 되면서 이제 정치적 확성기로서 문학을 전락시키고 이제 공리적인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 연구에는 주작이, 치문빈, 정진탁 등을 필두로 하고, 이들은 소설 창작에 주를 이루었으며 인생파라고 불리죠. 그래서 인생을 위한 예술을 해라라고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공리주의를 이제 제창했다. 이에 반해서 전기창조사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라라고 하면서 작가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을 중시했고 문학의 심미적인 기능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따르면은 문학연구회는 중국 현대 문학 발전 초기에 있어서 유명한 문학 사단이고요. 예, 이런 인물 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들이 왜 이런 그 인생을 위한 것을 이제 인생을 위한 문학을 해라라는 것을 문학적 주장으로 삼았다. 문학연구의 선언문에도 이러한 진술이 있다. 그래서 문학을 내가 단순히 즐거울 때 게임으로 삼거나 시리, 방황을 했을 때 시간을 때우는 소재로 삼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자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작의 기본적인 태도나 취지로 이제 이것을 그들의 창작 취지나 태도로 본다. 그래서 창작상에 있어서 문학 연구의 구성원과 전혀 다른 지옥난푸통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사 작가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아 표현을 중시하고 객관적인 묘사가 적고, 그리고 시가든 산문이든 소설이든 희곡이든 모두 주관적인 사정 색채가 강하고, 그들의 작품 속에서 당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또 아니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세밀한 묘사라든가 어떤 깊은 분석,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내면의 표출 이런 것들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렬하게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 쓰고, 솔직하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좀 병태적인 심리 묘사 같은 것들도 거리낌이 없고, 이런 것들이 창조사의 작가들이 어떤 자신의 내면을 터뜨리고 반항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필요에 의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그들의 낭만주의적인 경향을 이제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창조사 관련한 설명 제시, 그 문학연구의 선언문학과 이제 나왔던 이 부분을 제시하고 관련 이제 문학연구의 그 명칭 적고, 그 문학연구의 구성원이었던 주자청의 허탕 위에서 화당월색 작품 주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가면 고르는 게 나왔었고요. 창조사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일본 출신 유학생인데 잉메이 유학생이라고 해서 이 부분 틀린 거 골라내는 거랑, 또 창조사 설명을 주고 이 창조사와 관련된 작품 옥달부의 전문을 골라내는 문제가 각각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모고 포인트는 이제 대조되는 사단 간의 문학적인 논쟁을 비교를 하는데, 일단 5사시기의 문학연구회와 전기창조사, 그리고 문학연구회와 신월파, 즉 공리와 비공리의 관점으로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좌익 시기의 전기창조사와 후기창조사, 얘는 완전히 이제 비공리였는데 공리로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노신과 후기창조사는 똑같은 공리의 진영인데
내용하고 형식상에 있어서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는 공리는 공리지만 형식도 어느 정도 문학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창조사 문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문학과 예술의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 내용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런 극단적인 작용에 경향을 띠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해당하는 내용 나오면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끝나고 내용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오늘 많이 쓰이는 장문 표현을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힘드시고 하니까 일단 이 프레지 정리하는 부분하고 장문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이 밑에 해설 강의로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